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합니다. 잠시 뒤에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 지도부는 비상계엄과 탄핵 전국을 거치며 분열된 당을 추스르는 동시에 거대 여당에 맞서고 혁신을 통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오늘 없을 경우에 1, 2위 간 결선 투표로 오는 26일에 당대표가 확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면서 국민의힘은 해산 사유가 명백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추진을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경제내란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대사를 모두 지냈던 박노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교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가능성을 점검해 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열리고 있죠. 근데 과연 이 방송 시작 전에 결과 발표가 나오냐 안 나오냐 했는데 역시 이제 결과 발표 이게 조금씩 항상 늦어지잖아요. 행사하면은 이래저래. 맞습니다. 본인들 저 코멘트도 있고 말도 발언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거 좀 늦춰지는데 좀 있으면 나올 것 같고요. 자, 일단 이거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이 네. 오늘 발표될지 두 명이 결선에 간다는 게 발표될지. 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네. 2번을 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4명의 후보가 이번에 그 당대표 선거에 나섰는데 네. 4파전 구도에서 과반을 기록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3일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63% 얻어서 과반 얻어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당대표에 취임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처음부터 첫 후보가 과반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제기됐었는데 네. 더군다나 지금 유력 2위로 거론되고 있는 장동혁 후보가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이른바 반탄파의 강성 지지자표를 많이 흡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드러날 만한 질문 하나만 네. 더 할게요. 이거 한 5분 10분이면 바로 드러나는데 만약에 과반 득표를 못해서 2명의 이름을 얘기한다. 이게 뭐 득표율 이런 거는 발표 안 한대요. 그러니까 네, 2명 맞습니다. 결선에 갈 사람만 발표한다 이런 건데 원래는 예. 그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엔 1등 후보 얼마, 2등 후보 얼마, 3등 후보 이 득표율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과반 득표가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게 결선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러니까 결선 투표로 가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가나다 순으로 발표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유력 후보로는 전 뭐 그 당직 대변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세간의 여론과 정치 전문가들의 당내 평가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예. 김문수 후보가 1등은 하겠지만 과반을 넘지 못해서 2등을 기록할 것으로 유력한 장동혁 후보와 26일에 최종적으로 이제 결선 투표를 치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제 생각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전망이 빗나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저는 한 1% 미만일 것 같은데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여하튼 지금 당 내외에서는 평가가 두 사람이 상당히 우세하다. 팽팽하고 만약에 여기서 팽팽하다? 그 이른바 찬탄파 진영에서 한 명이 결선 후보로 간다면 예. 그거는
굉장한 이변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자, 그동안에 이제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지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전당대회 평가하시면 뭐 점수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당대회가 있기 전에는 어떤 게 가장 화제가 됐냐면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냐 안 하냐. 그렇죠. 여기에 모든 그 이슈가 쏠려 있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구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장동혁 후보가 이른바 구주류의 지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반탄파 진영의 그 전반적인 인물 경쟁력이 커졌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예. 후반 막판으로 오면서는 이런 구도가 정해지니까 이제 찬탄파 진영에서 단일화 없이는 결선 후보에 진출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단일화 요구가 있었는데 후보 간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부닥치다 보니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결과대로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결선 투표에 간다면 이 찬탄파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반탄파 2명이 결선 치르게 된 것 아니냐라는 일종의 책임론도 조금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책임론이나 그런 비판에서 또 자유로울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 또 인상적인 장면 중에 그 전한길 씨의 배신자 구호. 네. 그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그게 이제 초반 구도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그래요? 보는데요. 저는 그 전한길 씨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프레스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프레스표도 거기 대구시당에서 원래 나눠준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요. 그런데 프레스라고 하면 언론의 기능은 사실 정치적 중립성에 있잖아요. 언론인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나가서 특정 정파나 후보에게 유리한 구호를 선동해서 당원들과 함께 외치는 것 그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네. 그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잖아요. 근데 그 책임론을 두고도 과연 제재 수위를 어느 정도 할 거냐.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경고라는 아주 좀 저강도 제재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당이 좀 민심과 많이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사기도 했던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한길 대회냐 전당대회냐 이런 비아냥과 자조 섞인 그 당내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최종 투표율 43.39%인가요? 그렇게 나왔죠? 네. 지난번보다 뭐 4.12% 포인트인가요? 한 4% 조금 넘게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어떤 분들은 적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다는 분도 있고 역시 낮아졌으니까 이게 약간 뭐 무관심이 표출된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기준점이라는 게 똑같은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전당대회가 우리는 4일 동안 투표가 이루어졌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작년에만 하더라도 온라인 투표 이틀, ARS 투표 이틀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 투표 하루, ARS 투표 하루가 진행됐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숫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지금 보수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합니다. 지난 6월 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수 종편 뉴스 시청률이 급락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보기가 이게 뉴스를 보기가 싫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당 내에서 일었던 뭐 책임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그런 모습도 보기 싫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당분간 뉴스는 아예 끊고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거에 높다. 비해서는 또 높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후보별로 이 투표율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후보가.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가치 중립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래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수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치를 가지고 누가 특별히 유리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게 정광재 대변인 얘기고요. 자, 사람들이 이제 그 4강이 4명이 하는
뭐 예를 들어서 김문수,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 하는 당 대표에 주로 이제 관심이 가 있어서 최고위원 부분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기도 할 텐데 우리 정광재 대변인 또 당직을 맡고 있으니까 네. 뭐 하긴 하지만 어떤 분들이 이것도 수석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당내 분위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사실 당 대표 선거는요. 그 이른바 반탄파 2명의 우세가 그 강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좀 관심이 덜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될지 또 최고위 구성은 누가 될지는 지금 8명의 후보가 나왔는데요. 네. 이 당대표는 2대 2잖아요. 반탄 찬탄이. 예, 근데 예. 수석 최고위원 선거는 6대 2의 구도예요. 6명이 탄핵 반대와 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예. 2명 김근식 양양자 후보만이 탄핵과 관련해서 불가피했다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투표 제도가 한 사람당 2명을 뽑을 수 있어요. 예. 이 한 사람당 2표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반탄 진영에서는 표가 일부 분산되고 찬탄 진영에서는 표가 집중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 찬탄 진영에서 김근식 후보가 수석 최고가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가능성이 그, 높다. 그 상위권이 될 가능성이. 상위권이다. 그리고 이른바 이 네임드 정치인 유명한 정치인 중에는 신동욱 의원이 초선이지만 현역 굉장히 의원. 유명이잖아요. 예, 예. 김재원 전 최고위원 이 두 분이 이름값이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우리 당원과 무당층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그 김민수 전 대변인이 굉장히 선전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요. 다크호스군요. 예. 그래서 지금 당에서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반탄 진영에서 2명이 될 건데 이 3명 신동욱, 김재원, 김민수 가운데 누가 떨어질지 모르겠다. 그 셋 중에 하나는 떨어진다고 한 보는 명 거예요. 떨어져야 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청년 최고위원은 지금 둘 나왔는데 둘 중에 하나 되는 거고. 청년 최고는 저는 개인적인 각고로 갖고 있는 정치적 상식으로는 이제 투표가 끝났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손수조 전 비대위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요? 우재준 우재준보다? 의원이 현역 의원이잖아요. 예. 근데 우재준 의원은 2024년에야 비로소 정치를 시작했고요. 손수조 전 비대위원은 손수조 후보는 2012년에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기재죠. 예, 예.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부산 사상에서 붙어서 아깝게 떨어졌어요. 예, 그 이후에 예. 한 3, 4년간 계속 보수 정치를 했고 김문수 대선 캠프에서 또 역할을 했습니다. 네네. 이번에 그래요. 구도가 반탄 찬탄이라면 반탄 진영의 표를 손수조 후보가 받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다고 봐요. 아, 그래요. 자, 일단 이 최고위원 후보들이 어떻게 지금 그 약간 투표 동향이랄까 선거 동향이 어떤지를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지 몰랐는데 여하튼 뭐 그렇게 해 주셨고. 그 여성 최고위원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여성 최고위원은 득표와 상관없이 여성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예. 여성 최고위원이 됩니다. 예. 지금 현역인 최수진 의원과 그 양양자 전 의원이 이 여성 최고위원 후보인데 네네. 이름값만 놓고 보면 지금 양양자 의원이 훨씬 최수진 의원보다 유명합니다. 예. 근데 또 구도만 놓고 보면 최수진 의원은 반탄 진영이고 저 양양자 의원은 찬탄 진영이에요. 네네. 여기에서 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 이에 따라서 당 대표는 반탄 진영에서 또 예. 최고위원회는 찬탄 진영의 목소리가 크게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을 그래요. 것 같아요. 자, 일단 당 대표가 누가 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최고위원회의가 최고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당에 거기에 최고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이른바 좀 뭐 강경파라고 부르나요? 혁신파라고 부르나요? 이게 뭐 그 말이 담고 있는 게 정확한 의미라고 제가 확신은 못하지만 그런 분들이 어떻게 포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건데 자, 근데 사실 정작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이른바 뭐 김문수 그다음에 장동혁 네. 그 두 분이 아마 결선에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만약에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분들이야 뭐 민주당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국민의힘 내에서도 국민 상식에서 조금 멀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이 우리 당내 갈등 또 네.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극대화돼 있을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당 대표가 선출되는 순간부터 민심과 가까워지는 쪽으로 당 대표 또 당 지도부가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어느 당 대표가 되건 그렇죠. 물론 뭐 장동혁 후보처럼 아주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후보는 그 정도가 좀 덜하겠지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또 한동훈 전 대표도 다 끌어안는 용광로 정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성 지지자들의 표를 사실 받아야 되는 현실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강성한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선출되면 달라지고 뭐 이제 아니 김문수 후보 예. 보셨잖아요. 5월 3일에 당 대통령 후보 된 이후에 그 전에는 한덕수 전 총리랑 김덕수? 예, 김덕수 마케팅을 통해서 예. 당장 내일이라도 저 단일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만약에 이제 뭐 우리가 찬탄 후보, 반탄 후보 둘씩 있었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흐름으로 보면 반탄 후보 중에 한 명이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당내에서 막 긴밀한 취재를 하고 오신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게 돼도 충분히 그 다음에 다시 국민 눈높이에 맞출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될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전당대회 때 이 그 과열되고 특히 소위 반탄이라는 두 분으로 이렇게 집중된 것은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래 이제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그 강성 당원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전당대회 끝난다고 사그러들까요? 그리고 여전히 이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에는 외부적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수사받고 재판받고 구속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 두 문제가 계속 한동안 뭐 여론의 이슈가 될 텐데 그때마다 이 지지자들이 어떤 요구를 하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도부의 명확한 입장을 달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고 그와 반대돼서 그래도 이제 전당대회 때는 그랬지만 이제 우리 당은 새롭게 혁신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야 합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당원들한테 수용이 될까요? 지금 분위기는 이미 그게 어려운 국면으로 가 있어서 네. 제가 볼 때는 어려워 보인다? 예, 두 분 중에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당의 어떤 흐름을 갑자기 급변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뭐 윤호개인의 흐름, 뭐 전환기 씨의 그 당내 영향력 이런 걸 제어하는 수준의 당 운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질문은 조기현 부위원장님께 먼저 할게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전당대회 끝난 뒤에 국민의힘 분당 수순을 밟을 거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는 이제 하셨는데 분당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박지원 의원께서 아마 이제 원내 활동을 하다 보면 이거 당 같이 가겠어 이런 얘기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들으셨긴 하겠죠. 근데 저는 실제 그 지금 소위 찬탄 대 반탄으로 딱 갈라져 있는 이 흐름이 분당으로 바로 이어진다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의원들이 이제 탈당이나 이런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모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분당이 바로 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실질적 분당 사태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소위 찬탄과 반탄의 이 갈등은 조기에 봉합되거나 아니면 실질적 내전 상태. 그렇죠. 합의점, 타협점을 찾아서 당 운영을 같은 방향으로 가기에는 너무 멀어져 있고 아예 근본부터 달라진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뭐 바로 분당은 아니지만 실질적 분단 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거고 아마 지방선거까지 이 상황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광재 대변인. 네. 사실 분당이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선거를 앞두고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지방선거로 사실 분당 요인보다는 총선이나 대선 때 이제 대선 후보가 있을 때 쭉 거길 따라간다거나 뭐 이런 건데 깃발을 들 사람도 없고 선거를 임박하지도 않았고 또 예를 들어서 대부분 친한계 의원들이 비례대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나가면은 의원직 상실하는데 그렇죠.
너무 희박해 보이는데요. 이거 아니 그래서 저는 박지원 의원이 정치 구단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8단으로 내려버려요. 그냥. 저는 이런 모든 걸 전망할 때요. 자신의 이해관계나 또는 그 바이어스가 된 게 들어가게 되는 순간부터 네. 이 예지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참에 그 국민의힘 분당해갖고 아예 그 민주당이 이렇게 그 의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데 거추장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분당 가능성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당내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분위기는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을 앞두고 정말로 이 공천과 관련한 아주 첨예한 문제 그리고 또 가치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정계 개편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있으면은 네네. 그 분당이 가능하지만 지금 총선이 거의 3년이나 앞둔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당을 하려면 에너지가 응축돼 있다가 이게 탁 폭발해야 되는데 네. 그 에너지가 이렇게 응축돼 있지 않고 누가 깃발을 들 사람도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도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반탄 지도부와 어떻게 친한계가 같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국민의힘에서 자신은 정치를 시작했고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끝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깃발을 들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새 지도부 뽑는 날이지만 특검 수사 칼날은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했는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더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 앞에 직면할 것입니다. 저는 국회 의결로 정당 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볼 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보다 10배, 100배 더 엄중하므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 의원의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랍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 정청래 대표 말 따나 추경호 원내대표 혐의도 확인이 되면 내란 정당 해산 10번, 100번을 할 수 있는 건지 실제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1호 당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켰고 그게 내란죄로 이제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예. 이제 다른 어떤 3특검이 하는 다른 수사는 일단 제외하고더라도 이 내란은 위헌 위법인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확정이 된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당이 거기에 관여됐거나 방조 내지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혐의를 적용받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조에만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네.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 활동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위헌정당 해상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무조건 하겠다 얘기 아니라 현재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계엄 당일에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일부가 실제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들의 동선을 혼란시키고 네. 이랬다고 하면 이건 그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추어 대법원이 확립해 놓은 위헌정당 요건에 부합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민주당이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국민적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민주당은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입장인 거죠. 자, 정광희 대변인,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은 요건에도 맞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국민적 요구가 있으면 민주당이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10번 100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법조인 정치인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일종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 프레임을 자꾸만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대표쯤 됐으면 이제 제1야당에 대해서 정말 협치의 대상이고 대화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지금 얘기하는 것만 계속 종합해 보면은 정말 불구대천의 원수고 박멸의 대상이에요.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정치 어디로 갑니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 이런 비유 한번 들어봤어요. 제1야당을 만약에 없앤다면 그게 전체 국가적으로 이로운 일이냐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저는 우리 당의 일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당 1호 당원이었습니다. 근데 한강물이 막 흐르는데 아주 비상식적인 사람이 거기서 오줌을 쌌어요. 소변을 봤어요. 네. 그렇다고 한강물 다 못 마시게 할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우리 정당에 75만 명이 이번에 유권자입니다. 책임당원. 그런데 75만이 속한 정당. 지난 대선에서 41.15%의 득표를 얻은 정당. 이 정당에 대해서 이런 정당 해산을 신청한다고 한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한 일을 자꾸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자, 오늘로 방송 3법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경제 악법이라 비판하고 있어요.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마치면 내일 다시 본회의가 열리고 노조법과 상법 등 반경제 악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투자와 성장의 발목을 꺾어버릴 한마디로 경제 내란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내란 세력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길에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을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필요할 때는 어김없이 재계 총수들을 동원시키면서 정작 재계의 간절한 요구에는 쇠기의 경일기식으로 귀틀막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쁜 정치입니다. 기업을 마치 단순히 권력의 신예점으로 착각하는 거 아닌가요? 김지원 자, 지금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네. 기업들 필요할 때는 재계 총수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물론 그건 뭐 기업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니까 자기 일이기도 하죠. 근데 데리고 가서 어떤 한미 회담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근데 정작 기업에 필요한 일은 나 몰라라. 이런 이중적인 태도 뭐 그러면서 경제 내란 세력이다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내란을 이런 데 갖다 붙이나요? 글쎄요. 뭐 이게 그 기업 입장에서 노란봉투법 불편할 수 있죠. 어쨌든 또 하나의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우리 국가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면 대다수를 이루는 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것도 뭐 있는 권리를 무조건 확장해서 보장하는 게 아니라 파업에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하거나 요건을 좀 강화한다거나 교섭에 있어서의 사용자의 범위를 좀 확대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이미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확립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이미 현장에서는 하청에서 교섭을 요구했을 경우에 그 원청이 이 교섭의 당사자인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는 정도로 이번에 노조법을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기업으로는 이 법제화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겠지만 현장에서 적용되는 이게 분위기는 전체 어떤 노동 현장의 현실이 다 반영돼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업이 느끼는 이 부담감, 향후 우려는 실제보다 지금 굉장히 과장돼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걸 이용해서 이 정상 외교의 경제인들도 뭐 전체 국가적 차원에서 같이 이익을 담당하는 측면도 있고 네네.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같이 결부시켜서 비판할 문제인가? 그러기보다는 이렇게 오랜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걸 반대하면 적어도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토론하자고 해야지 무조건 반대하고 반기업법이다 거기다 내란까지 붙이는 건 과하시죠.
네, 정광재 대변인님, 네. 김용범 정책실장 얘기는 뭐 업계가 우려한 상황 되면 법 다시 개정하면 된다. 일단 한번 해보고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이분의 이제 그 요점을 보면 그동안 하청 노조는 원청과 대화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막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불법 파업을 했다면 그 전에 교섭할 권리가 보장되면 이런 파업들도 훨씬 적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협상의 단위를 네. 원청업자에게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내용 있잖아요. 네네. 이것이 결국에는 산별 노조 단위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민주노총 쪽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단계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직접 고용한 사람뿐만 아니라 원청업자와 직접적인 교섭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두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민주노총의 영향력이 네. 아주 노조 현장에서 강한 것은 아닙니다. 노조 가입률이 우리나라가 11%밖에 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민주노총이 마치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듯한 단체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직접 교섭권을 이렇게 보장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순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 서울 시내도로는 많이 답답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긴 구간 정체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앞 4차로에선 공사도 하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에서 구리시계까지 막힙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 마장램프에서 성산대교까지 정체고요.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노고산 터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별내부터 16km 길게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밀리고요. 비봉부터 용담터널까지 정체입니다. 더 가서 매송휴게소 3, 4차로에선 사고 났고 이후로도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당진 가는 길 예산 분기점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많이 해서 짤막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지금 결과가 나와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최다 득표입니다. 김민수, 양향자, 김재원.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 자, 짤막하게 평가하시면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반탄을 외쳤던 최고위원 후보가 상당한 표를 받은 셈이 됐죠. 네네. 지금 신동욱 후보, 김재원 후보, 김민수 후보 그리고 김근식 후보가 굉장히 선명하게 찬탄의 목소리를 냈는데 김근식 후보가 안 된 것이 이변이라면 이변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외십니까? 찬탄 진영에서는 김근식 후보가 한 명 몫으로 아마 들어가겠다라고 예상했는데 근데 반대로 또 청년 최고 선거에서는 찬탄 목소리를 냈었던 우재준 후보가 손수조 후보를 이겼고 참 표심이라는 게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저는 뭐 청년 최고위원 투표하고 그냥 최고위원 투표를 좀 분리해서 본 것 같아요. 당원들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상했던 것처럼 반탄, 극우 보수화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게 그대로 보여진 결과죠. 적어도 김근식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찬탄, 혁신 뭐 이거에 사실 거의 유일한 후보 그쪽으로 몰표가 나오기 때문에 여유 있게 당선권에 들지 않을까라고 누구나 예상을 했는데 네.
저기 안에서 4명, 그 남성 최고위원 기준에서 4명 안에도 못 들었다고 하면 지금 이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가 예상했던 대로 네. 굉장히 극우 강성 층들이 굉장히 활성화된 상태고 그게 표심에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우려하는 측면이 더 커질 수 있다 뭐 예.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고요. 자,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기자간담회 열었습니다. 자, 지금 뭐 조국 전 대표 사면으로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진 거 이런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고 정치인 사면에 대해 지지율 한 5% 정도 빠질 것을 대통령에게 전했다. 근데 대통령이 뭐 그래도 할 일은 해야지 뭐 이런 입장을 보이셨다고 하고 그러면서 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이재명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이거 좀 당혹스럽다. 개선 장군처럼 보인다. 실제로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강득구 의원이 개선 장군처럼 보일까 걱정된다. 뭐 전현희 의원도 그렇고 한준호 의원도 그렇고 되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실제로 당내 좀 우려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면 조국 그 전 대표 사면하면 지지율 떨어질 거다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죠. 왜냐하면 뭐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이후에 조국 전 대표가 검찰의 표적수사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한편에 있고 지지자들한테는 있지만 그 국민 전체적으로는 불공정 이슈의 핵심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작동했던 건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한 거죠. 이 지난 정권에서 이 실제 뭐 대법원 확정 판결에 비해서 가족 전체가 이렇게 가혹하게 수사를 받고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사면 복권을 하면 국민들의 비판이 있고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건 풀고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민주당 우려 목소리가 왜 나오냐면 사면하기 직전까지는 막 논쟁이 되면서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조국 대표 사면에 대한 찬반이 거의 비슷했어요. 40대 중후반에서. 지금은 많이 높아졌어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사면 복권돼서 출소를 하고 나왔을 때 메시지나 행위, 일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숙하고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뭐 약간 반성하는 모습. 그렇죠. 이슈를 좀 2030 세대가 뭐 이렇다 그래도 뭐 사과한다고 그분들이 마음 돌리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이슈를 좀 비껴가고 일정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너무 일선에서 강한 메시지가 나와버리고 정치 행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덩달아 떨어지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또 조국 전 대표가 걸음이 빨라요. 막 이렇게 되게 좋게 말하면 부지런한 거고 막 이렇게 활보하듯이 이러는 게 지금 이렇게 풀려난 사람으로서 조금 이렇게 겸허한 모습 보이면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첫 일정이 DJ 묘소 참배였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거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봉화마을 그다음에 광주 전남 지역 방문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지방선거 운동 벌써 시작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방선거가 아니라 대선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행보면. 네. 폐문 독서물이라고 해서 책 많이 올리셨던데 저는 폐문 구상을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8개월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내가 사면 복권돼서 언젠가 정치에 복귀했을 때 2030년에는 내가 대통령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아주 굳히시고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의 행보가 그렇고요. 그 중심에는 저는 친문 진영의 적자가 본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죠. 이른바 뭐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자들의 시간인데 불과 5년 전, 7년 전만 돌이켜 본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적자는 누가 뭐래도 친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가 되면서 한 3, 4년 동안 이 친문 진영을 거의 축출하다시피 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가 있느냐? 조국혁신당에 가 있고 또 일부는 경기도청에 가 있습니다. 그 전해철 전 의원을 비롯해서 경기도청에 많이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는 본인의 당세, 조국혁신당의 당세를 키우고 2030년에는 민주당에서 특정 정치인이 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될 텐데 그 두 사람과 1대1로 겨뤄서
본인이 진보 진영의 그 단일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을 차근차근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우상호 정무수석은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 일치시키는 임기제도 개선에 대해서 찬성 입장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다음 달에 정기국회에 내에서 이제 통과시킬 예정이고요. 자, 뭐 그러다 보면 뭐 만약에 소급 적용을 민주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은 지금의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기관장들은 일거에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는 뭐 실제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도 많이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 뭐 다수 있습니다. 자, 이거 너무 내로남불 아니냐? 이거 적용을 이런 식으로 소급 적용해서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저는 이거 매듭 지어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이거 법안을 통해서 임기 그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 정권 바뀔 때마다 매번 논란이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이 강제로 사실상 쫓겨내려고 하고 안 쫓겨나려고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으로 수사받고 기소되고 이게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본질적으로 이 기관장들이라는 것도 뭐 이 전리품처럼 이렇게 나눠주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 국가 운영의 한 뭐 그 국민과 밀접해 있는 기관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맞아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자꾸 정권 바뀔 때마다 생기는 논란을 없앤다는 측면 그리고 이 공공기관 역시 집권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 민주당 정권 때 하면 뭐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비판을 받더라도 이 국가적 이 미래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광재 대변인께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도드라지게 이제 거론되는 사람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뭐 이런 분들인데. 실제로 공공기관 운영법 이런 거 안 통하더라도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기존 방통위를 유사한 조직으로 다시 신설을 해가지고 그냥 자연히 옷 벗게 만드는 그게 진행되고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른 공영방송 경영진이나 이사를 석 달 안에 그만두게 하는 부칙도 있거든요. 네. 와, 이게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이게 뉴 노멀인지 이게 새로운 경향인데. 그 이전에 시간이 많이 걸리던 거를 그냥 단시간에 뭐 갈아치울 수 있는 기관장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도 이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요. 이른바 엽관제라고 해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그 제도가 그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동안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왜 지금이냐 이거죠.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옮겼을 때 그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가운데 책임지고 한 명이라도 나갔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현희 의원 그 국가권익위원장 할 때 그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자신에게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까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싸웠다라는 정치적 이미지를 갖고 이번에 국회의원도 되고 최고위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거잖아요. 민주당이 기왕에 이 법을 여기서 자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까지는 소급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소급 적용이라는 게 헌법에서도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그 사안인데 왜 이것만 본인들에게 유리하니까 또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소급 적용까지 해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똑같이 이 민주당에는 내로남불이라는 딱지가 붙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는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CCTV 영상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할 예정이다. 법으로 의결해서 강제적으로 이거를 받아내서 뭐 공개하든 말든 건 그다음 수순이 되겠죠.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이 영상 공개 추진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규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정보 공개 총계도 했고 물론 거부됐습니다만 공개해도 무방하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공개함으로써 본인들이 주장하는 게 타당한 거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네. 이게 사실 전례 없는 일이긴 합니다. 구치소 안에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렇게 물리적 저항을 하고 전혀 수사나 공판 절차에 안 나가는 것부터도 문제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 과정에서의 충돌을 가지고 계속 공권력 집행이 문제가 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 진위를 밝힌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 과정에 대해서 국회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국회 의결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은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이걸 뭐 적나라하게 전체를 다 국민들께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다소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일단 국회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구치소 영상 공개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대변인. 저는 특검이 지금 왜 발족됐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그 행위가 내란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발족이 된 거잖아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과정에서 뭐 직권남용이나 독직폭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법정에서 전 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국회에서 틀어져서 또 많은 우리 국민과 대중에게 공개돼야 하느냐? 이건 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로 흔히 표현하는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나라 전 국가 원수로서 활동했던 분인데 당시에 구치소에서 있었던 영상 하나하나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게 어떤 실효적 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거 같이 공개하자고 얘기했었던 것은 법정에서 한번 틀어보자는 거였을 겁니다. 국민에게 보여주자고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이 정도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여줘야 된다? 과거에 저 특검에서 브리핑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뭐 속옷만 입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부차적인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방금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 경선 결선에 진출했다. 그래서 이제 추가 투표를 두 분만의 투표를 거쳐서 26일에 결선 결과 발표한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짧게 한 줄 평해 주시죠. 뭐 예상대로네요. 청년 최고 발표할 때만 해도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나 했는데 최고위원 투표 결과도 그렇고 당대표 투표 결과도 그렇고 예상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상대로다. 상탄 반탄 논란에서 반탄이 압도적 승리를 한 거고 전환기의 전당대회라는 것도 이로써 확인이 되는 거고 결국 이제 두 분 중 누가 되느냐는 사실 국민적 관심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계속 저 길로 가겠구나. 국민하고는 계속 멀어지는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제가 평가하세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전망은 맞았고 어떤 전망은 틀렸는데 김문수 장동혁 후보 간의 결선 투표는 또 다른 관심거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찬탄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의 표심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문수 후보는 아까 보니까 이게 술안견설 준비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본인이 과반 넘어서. 그러나 저기 TV 화면에 얼굴이 나오는데 좀 실망한 얼굴인가요? 아닌가요? 상기된 표정. 그러니까 뭐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1등 하는 거는 맞는데 과반 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예상했던 것처럼 장동혁 후보가 2위가 되기 위한 충분한 전략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등이 되기 위한 전략으로서 유효했는지는 26일에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이제 1분 이내로 남았는데 이것도 한 줄 평해 주시면 됩니다. 주말에 한일 정상회담, 주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외교적으로 새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자, 어떤 부분은 우리가 꼭 이렇게 지켜야 하는지 그런 부분 뭐 당부라 그럴까요? 그런 관전 포인트라 그럴까요? 짤막하게 조기현 부위원장님. 통상 관련돼서 뭐 추가적인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에
잘 원만히 이 후속 조치와 관련된 논의가 정리됐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안보 관련된 부분이죠.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이 안보 환경 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유화 국면에 배치되거나 안보 불안을 가중한 방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데뷔 무대였던 G7 회의에서도 보면 네. 정상회교 잘하고 계시니까요. 충분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정광재 대변인. 네, 한미 정상회담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전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저는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징용 문제에 대해서 전 정부와 관련한 것은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네네. 하는 부분 그게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설아는 오늘도 혼자 밥을 먹습니다.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쓰러져 2주 만에 세상을 떠난 엄마. 너무도 빨랐던 이별. 하지만 아빠는 눈물도 닦을 새 없이 희귀암이 재발한 동생과 함께 서울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3주에 한 번씩 동생이 입원하는 동안 그렇게 설아는 혼자 집을 지킵니다. 스스로 밥을 챙기고 방을 정리하고 동생의 빈자리를 말없이 바라보는 나날들. 설아 역시 엄마가 앓았던 모야모야병의 유전성 검사가 꼭 필요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살핌의 손길 대신 가족의 아픔을 껴안은 채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설아. 설아 가족이 건강한 일상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주말이자 절기 처서입니다. 가을이 코앞에 왔다고 알려주는 처서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폭염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체감온도 32도에서 36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서울이 33.5도까지 올랐고 구미와 대구가 36도, 강릉은 전국 최고 38도까지 기온이 솟았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8도 분포로 서울은 어젯밤까지 연속 7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도 열대야가 나타난다면 밤새 이제 8일째 쭉 열대야 연속 일수를 기록하는 것이고요. 또 그 밖에 전국 곳곳에도 오늘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세종, 대전, 광주, 부산 34도, 강릉 35, 대구 36도 등으로 내일도 매우 무더운 주말이 예상됩니다. 오늘 대기질은 깨끗합니다. 하지만 일부 중서부 지역과 대부분 남부 지역의 오존 농도가 오후에 나쁘겠고요.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남부지방, 내일은 수도권 북부, 모레는 동쪽 지역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2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한미 연쇄 정상회담을 위해 3박 6일 일정으로 내일 출국합니다. 방미 일정 중인 24일 중국의 특사단을 보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친서를 전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R&D 투자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AI 집중 육성으로 잠재 성장률을 기존 2%에서 3%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육방송 EBS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당 주도의 방송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로 세 번째 소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고속도로 변경 의혹과 관련해 오늘 양평군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내일 특검 소환에 불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 후보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당대표는 26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최근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양국의 종전 합의를 압박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 간의談판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서 두 나라의 종전 합의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대사 모두 지냈던 박노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박노벽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이라 차가 많이 막히죠. 네, 조금 활동이 좀 이제 마지막을 한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오늘 항상 금요일 이렇게 그렇고요. 네. 이렇게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영광입니다. 자, 종전 협상한다고는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다소 급박합니다. 지난 사흘 동안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예. 미국과 유럽의 군사 옵션 논의, 또 네. 푸틴 대통령이 새로운 종전 협상 조건 제시, 네. 정세가 이제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월요일까지 굉장히 급박하게 뉴스에 화려하게 장식을 했죠. 네네. 근데 알맹이는 지나고 보니까 별로 없다. 그런 상황이라서 그게 외환 새로운 내빈이다. 예, 외환 네. 내빈 그런 면에서 새로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뭐 알래스카 정상회담 한다고 레드 카펫 깔고 뭐 푸틴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악수하고 그런 거에 이어서 그 다음 주에 유럽에 한 18분 플러스 젤렌스키까지 도착을 해서 네네. 워싱턴에서 또 6개월 전에 있었던 그런 또 험악한 상황보다는 화기애애하게 끝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희망적인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별로 진전된 게 서방 측에서 좀 진전되는 거는 있지만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라브로프 장관이 최근에 네.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 안전보장이 지금 중요한 이슈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 이제 러시아 침공을 막기 위한 안전보장인데 러시아도 거기 들어가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뭐 지금
대표 정상간에 해야겠다 그런데 그건 뭐 대표급을 좀 올리지 뭐 이런 식의 약간 소극적인 걸로 나타나서 네. 미국 내에서는 지금 그러면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한테 사기당한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예. 지금 상당히 그 국면이 이상하게 꼬인 관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막 알래스카 정상회담 할 때만 해도 이거 드디어 뭔가 되는구나 했는데 돌아가는 국면은 이거 아니네. 약간 그런 느낌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거는 러시아가 최근에 제시한 어떤 그 종전 조건을 보면 더더욱 이거 진짜 하려는 거 맞아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종전 조건으로 이런 거를 제시했어요. 도네츠크 전액 할양, 나토 가입 포기, 중립국 선언, 서방 군대 배제. 야,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도네츠크라는 데가 지정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네, 도네츠크는 이제 역사적으로라든가 이 지정학적으로 친러 지역이면서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던 땅이라서 그 소련에 지하했던 이제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이 지역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러시아에서는 강하죠. 그리고 뭐 거기에 히토리를 포함한 굉장히 이제 자원도 풍부한 곳도 있지만은 지정학적으로 이제 거기를 차지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게 우리로 말하는 부산과 같은 하리코프라는 제2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지척간이고 거기를 이제 수중에 넣으면 그 다음은 키예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네츠크 지역이 한 4%만 지금 차지한 상황이에요. 러시아군이. 그러니까 이 나머지 26%가 재보니까 제주도만한 땅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19%를 전체적으로 러시아가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 면적이 한반도의 절반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영토를 놓고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영토 대 안전보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영토 문제와 도네츠크가 지금 중요한 지역인데요. 푸틴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원체 이제 요새화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당당히 이제 여기를 중시하니까 요새화도 만들고 진지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영국 국방부가 보기에는 이거를 탈환하려면 하루에 한 1,000명씩은 전사자나 사상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교 담판을 통해서 이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겠다라는 속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도네츠크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는 나토 가입 포기, 중립국 선언, 서양 군대 배제. 이거는 과연 이런 것들을 다 들어줄 수 있을까 싶은데 이런 큰 요구들을 하는 러시아 속내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다 들어준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전선에서 우위니까 맥시멀 리스트 우리로 카드를 치면 이건 하여간 고를 엄청나게 지금 뭐 더블 풀배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피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를 뭐 일부 이렇게 영토만 차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뜻을 넘어서서 결국은 이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 안보 질서라는 게 97년 나토가 확장되기 전에 홀란드 뭐 헝가리 뭐 체코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자는 뜻이 담겨 있을 정도로 나토 확장을 이제 저지를 해서 뭐 우크라이나는 물론 뭐 그 영향권에 두겠지만은 지금 뭐 에스토니아 뭐 발트 삼국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까지 이제 그 소련의 영향권에 있었던 나라니까 그 위협할 수 있다라는 이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이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앞으로 지향점을 얘기하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 헌법에 나토와 유럽연합 가입 명시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더더욱 이게 지금 대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유럽연합 체제에 대한 어떤 문제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보기엔 유럽연합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지금 그래서 이 유럽 특히 이제 나토 가입 국가들 특히 이제 전선에 가까운 나라들이 기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 결국은 이제 국경선을 바꾸느냐 안 하면은 이제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시대가 돼 버리다 보니까 그 이제 군사적으로 이거를 대비를 안 해놓으면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위기 의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5% 국방비도 뭐 앞으로 10년 내에 올리겠다고 막 다 그런 게 그런 맥락에서 되는 거고요. 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뭐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에서 패전을 해서 국민들이 할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일
받아들이세요. 해야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거지. 젤렌스키 대통령이 혼자서 정치력을 발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컨센서스 도달 자체가 매우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맞습니다. 예상할 수 있고요. 자, 이 협상 와중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서부에 드론 574대와 미사일 40발 동원한 대규모 공습 감행했습니다. 협상 조건을 제시한 거의 직후에 공습에 나섰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또 공습 지역도 근접 전선 지역이나 뭐 수도 키우 이게 아니고 서부 후방 지역이었다고 해요. 야, 과연 그렇다면 협상 조건을 제시한 직후에 맞습니다. 후방 지역을 때린 이 공습을 노린 의도 이건 뭘까요? 뭐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평화를 지금 하는데 관심이 없다 하는 거죠. 그 전에도 많이 이런 민간인 뭐 어린 아이들 뭐 병원 이런 거를 이제 공습을 했는데 이건 이제 민간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가지고 이거 전쟁 그만하자라는 여론을 북돋으려고 이제 그런 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화를 하자고 그래놓고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평화에는 관심이 없다 하는 뜻이고요. 지금 라브로프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또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우크라이나의 지금 불법적인 정부 키우 정부를 교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건 상당히 지금 평화에 관심이 없을 정도가 아니고 뭐 우크라이나 전체를 통제해야겠다는 뜻을 보인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조금 원색적인 말로 하면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를 차지하고 이거를 어느 선에서 종전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우크라이나를 먹어버리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도를 드러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영토를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희생이 생기니까 정권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친러 정권을 세우겠다 이런 뜻으로 좀 보여집니다. 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게 종전이 되나 이거는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도 이제 보여지는데 자, 근데 대사님 종전협상 앞두고 이제 미국은 중재 노력을 나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나름 압박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침략국을 공격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매우 어렵다. 이거 말이 어려운데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하셨듯이 벌써 우리가 경기를 할 때 골을 이제 얻으려면 수비만 해가지고 골을 못 얻잖아요. 그렇죠. 공격도 해서 골을 넣고 해야 이게 뭔가 뭐 1대1이 되든지 0대0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신 건데 그 속내는 결국은 아이고 이 전쟁을 끝내려고 내가 생각했던 트럼프 본인의 생각이 그렇게 쉽지 않네. 평화가 가깝지는 않네. 이런 걸 자인한 거고요. 단지 이제 그런 면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유럽 국가들과 일종의 약간 보조를 지금 맞추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본래 이제 본인이 푸틴이 나를 위해서 이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속내 말을 마크론 대통령한테 말하다가 그게 녹음이 나가는지 모르고 이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약간 착각에 있었는데 그게 맞지 않다는 걸 이제 그만큼 이제 복잡하다는 걸 본인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걸 이제 인식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미국이 이제 도와준다고 그래도 최소한 역할은 하겠다. 뭐 절대적인 역할은 안 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조금 전쟁의 이제 뭐라 그럴까 흐름이 조금 바뀌기는 할 텐데 그다지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뭐 말하고 옛날에 뭐 사랑에 빠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나 진짜 친하다 뭐 이러고 대화를 원한다. 상당히 외교적 성과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향적. 그렇죠. 외교적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자기가 둘이 중재하면 될 것 같다 그러고 외교적 성과를 위해서 덤볐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와 이게 아니네 하고 본인도 느끼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본래 스타일이 약간 좀 즉흥적이면서도 지도자 간에 뭔가 말이 통하면 뭐 부동산 거래라든가 뭐 상업적인 거래는 또 이렇게 총수들이 얘기하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이제 국정 운영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걸로 지금 보이는데 안타깝게
안타깝게도 푸틴 측은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쿨하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만나자 그랬을 때 그 만남을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 이럴 필요는 없으니 그렇죠. 만나기는 했는데 네. 그 이용한 과정에 거죠. 이용한 거죠. 예. 이용하고 트럼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와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구나 깨달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개입만 할 가능성이 좀 커져 보이는데 네. 자 그렇다면 과연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상 간의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런 점을 조금 짚어볼게요. 네. 지금 종전 합의를 말하는 거는 뭐 이른감도 있고 네. 이게 과연 될까 불투명성이 있는데 네. 양국이 종전으로 가는 로드맵에 있어서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는 휴전 체제는 일단 확보한 뒤에 협상하자. 네. 러시아는 즉각적인 종전 합의 뭐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러시아는 자기네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네. 이런 입장차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러시아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들한테 유리하다는 결론에 있어서 갖고 있어서 당장 휴전보다도 자기들이 조건이 맞으면 그때 가서 해 이렇게 당연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휴전을 안 하고 계속 나가면 영토를 계속 확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여러 가지 전선에서 우위성이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략적 목표도 그렇게 원대하게 세워놨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피해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과급적이면은 전쟁을 끝낸 전투 행위를 중지시키고 거기서 차근차근 좀 적대적인 그런 감도 낮추면서 이게 좀 평화를 구축하자 이제 이런 입장차가 나오는 거는 어느 쪽이 더 전선의 우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론이 이런 식으로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런 와중에 이제 그 뭐 미국이 중재에 나섰지만 어쨌든 당사국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잖아요. 네. 그래서 여하튼 뭐 결과가 어떠냐를 떠나서 정상회담이 과연 열릴 거냐, 열리면 언제 열릴 거냐. 자, 정상회담 개최에 있어서도 또 조건을 걸고 있나요, 양국이? 그렇죠. 지금 뭐 본래 이제 알래스카하고 이제 유럽 정상들하고 만났을 때만 해도 푸틴 대통령이 이게 트럼프, 젤렌스키 이렇게 3자 회담 또는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간의 양자 회담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시사를 했어요. 이게 어떤 확증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분위기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저쪽에서 운을 띄운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무너져 버렸으니까 특히 이제 젤렌스키나 이 키이우 정부를 불법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에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지도자하고는 상대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직접적인 정상 간의 대화는 당분간은 찾기 어려운 거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 강한 압박을 해서 더 이상 이 전쟁을 하면은 러시아가 손해구나. 지금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 전혀 이거죠. 아니고 그럴 의향도 별로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전쟁의 종말에 가까웠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대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상회담을 가진들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갖지도 않으려고 그랬고 가진들 지금 뭐 평행선만 달리겠죠. 뭐 지금 차지하지 않은 돈바스도 내놔라. 그다음에 나머지 너는 이제 불법으로 이제 임기도 끝난 대통령이니까 그만둬라 뭐 이런 거를 평화협상장에서 얘기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협상이 될 리가 없죠. 협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그냥 공격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비속어로 얘기하면 막 X판을 친다 뭐 이러듯이 그런 막 판을 깨는 거죠. 뭐 그런 약간 양상으로 가니까 이게 오늘 대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 그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이 암울해지는데요. 암울해지기는 하는데 이제 러시아도 이제 러시아의 지금 국내적인 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 속내를 얘기 안 해서 그러는데 이 전쟁 경제로 끌고 가다 보니까 지금 과열돼 있고 은행 이자율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21%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1년 더 이상 가면은 금융권이 무너진다고 지금 내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 경제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는 있군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푸틴 대통령은 이 정치 권력적인 걸 더 강조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계없이 끌고 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제재를 세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그 충격을
더 줄지 안 줄지의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행히 이제 유럽 국가 한 10개국이 지금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조금 지난번과는 달리 유럽하고 협조를 할 수 있어 안전보장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 10개국이 아마 금주나 내주 중에 그러면 평화유지군 형태로 군대 파견하는 계획을 지금 열심히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예, 그래서 안전보장에 관한 최소한의 구체 계획은 나올 것 같아서 앞으로 러시아에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지금 대사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지금 요 오늘 상황으로만 보면 야 이게 전쟁은 이제 계속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러시아 내적으로 보면은 어떤 경제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경제 제재를 세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 유럽 국가들이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 액션을 보여주면 러시아가 조금 고민할 수는 있겠다. 그렇죠. 고민할 수 있는 이제 그 길로 이제 들어가야 이게 전쟁이 빨리 끝나고 전쟁이 빨리 끝나야 우리도 좋고 여러 나라들한테 좋습니다. 이 전쟁이 자꾸 가면 지금 저 러북 관계가 얼마나 파격적으로 밀착이 돼가지고. 군사 동맹으로 갔는데 지금 북한이 이제 남북 대화든지 미북 대화에 지금 소극적인 이유가 러시아가 지금 저 길을 열어줬거든요. 식량, 에너지, 뭐 재정적인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군사 협력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으로서는 다른 데에서 오는 오퍼에 대해서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않고 있는 심지어는 상황이죠. 미국에서 오는 오퍼도 약간 좀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절실하지가 않죠. 그런 거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에 이렇게 대비를 적용을 해보면 그 우리가 약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대사님 이건 또 어떻습니까? 러시아 이게 사실은 이 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되냐 이게 유럽 안보 체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자. 러시아가 나토 확장을 이제 위협으로 간주하듯 유럽 연합 역시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이나 우크라이나로까지 이렇게 팽창하려는 이런 것을 상당한 위협으로 이제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미국이 뭐 5% 국방비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거기에 주요한 요소가 러시아라는 요인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러시아가 이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미국의 압박을 못 견디면은 다시 합의의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제 압박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유럽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탄약이라든지 이런 군수 물자가 지금 부족해서 우리한테 많이 사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방산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고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그 기반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유럽과 지금 러시아 간의 GDP가 10배 차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러시아가 이게 도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미국과 비슷하게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그런 대비가 많고 이쪽 유럽 쪽은 군사적인 대비가 그동안에 없었다는 거 이제 그런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나온 이 현상이기 때문에 유럽이 빨리 이 군수 분야에 있어서의 이제 군사력을 강화하면은 러시아가 그렇게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기간은 별로 길지 않을 거다. 지금과는 달라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테이블에 두 정상이 앉는 게 멀어졌는데 다시 앉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조건이 마련되냐에 따라서 그렇다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게 테이블에 앉는 거와는 별도로 혹시 이게 어쨌든 유럽 연합의 안전보장과도 너무 그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와 유럽 연합 간의 어떤 그 뭐 대화랄까요? 어떤 그 차원에서 뭐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은 상당히 이제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나 이제 지금 푸틴 체제가 내세우고 있는 게 러시아의 민족주의와 그 옛날 그 패권, 그 소련 당시 또는 러시아 제국적인 그 팽창을 지금 그 본인들은 이제 제국의 그 위상을 찾고자 하는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 남은 나라를 이제 이렇게 침공을 하면서까지 팽창하는 걸로 지금 귀결을 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이제 상당히 그 구식이 되고 이제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민족
그 패권주의에 입각한 팽창을 이제 하는 걸 기본 노선으로 정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쟁이 만일 끝나면 어떻게 될까? 당분간은 좀 대결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푸틴 체제의 이후는 어떻게 될까를 또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러시아 국민들 이런 국민 간의 교류는 조금 완화시켜서 국민들이 좀 깨닫게 네. 국민들이 어떤 정부의 정책과 본인들이 느끼는 그런 그 복지 또는 이 삶의 질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게 아마 서로 이렇게 좀 복합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제 유럽이 인식을 하면 서로 이제 적대적인 공존에서 평화적인 공존으로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평화적인 공존은 조금 어려울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쟁이 계속되면 될수록 러시아가 지금 갖다 쓰는 탄약의 40%가 지금 북한산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북한에 의존해서 할 정도니까 러시아의 위상이 사실 말이 아닌 거죠. 핵강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군사적인 재래식 분야에서는 굉장히 대비태세가 안 돼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라시아 안보체제라는 그런 구상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어서 북한은 어쨌든 거기에 이제 붙잡아 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속되면 그런 효용도가 있기 때문에 러북 간의 밀착 또는 그런 군사적인 그런 그 관계가 깊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한반도에서의 그런 저희들은 가급적 긴장을 줄이고 그죠? 평화와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앞으로의 그런 미래를 개척하자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북한이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유도를 해서 그런 길이 나올 때 서로의 군사적인 효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뭔가 서로 그 외교적이나 또는 전략적으로 그 한국이라든가 미국이든지 주변국하고의 관계를 좀 그 다변화하고 또 그 그 대화로 이끌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는 아까 이제 국내적인 문제도 문제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중국의 의존도, 중국이 종속돼서 속국이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기술, 과학, 그다음에 뭐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이제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이나 러시아 그 엘리트들도 이 중국으로부터의 너무 그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파트너를 찾게 되는 이제 상황이 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나는 거는 이제 인도인데요. 인도가 지금 모디 총리가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이런 그 거래 관계가 커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부과를 해버렸어요. 2차 제재를 인도에. 그래서 관세가 50% 다니까 인도처럼 뭐 1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이제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해가지고 본래 이제 숙적이었던 중국한테도 가겠다고 그러고 러시아하고는 더 끈끈해지고 뭐 이러면서 이 전쟁에 뭐 이렇게 어떤 플러스로 된다기보다도 또 하나의 제3지대를 지금 만들려는 그런 이제 세력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대미 수출 의존도가 좀 낮은 그런 부분도 그 작용은 한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자존심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도 더욱 심화될 거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 끼치는 어떤 평화 분위기에도 약간 역행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 끝나는 것도 우리의 안보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다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국민 간의 교류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꽤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비정부 간의 이제 교류는 계속돼서 한국 사회, 한국의 지향하는 바가 반업 적대적인 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이제 한미 동맹 유지하면서 우리도 이제 다변화를 해야겠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대사와 우크라이나 대사를 역임하셨던 박노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필리핀 정부까지 나서서 한국인 대상 범죄 전담 조직까지 만들었어요. 네, 필리핀의 대통령 직속 기구인 조직범죄대책위원회라는 곳에서 네. 한국 대사관하고 협력을 해서 코리안 헬프데스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네. 전국 8개 경찰서에서 이 조직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필리핀 경찰이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전담 조직을 꾸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요? 네, 그만큼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좀 심각하기도 했고 또 한국인을 보호하겠다라는 의지를 강조한 의미입니다. 코리안 헬프데스크가 설치되는 곳은 8곳인데요. 한인 밀집 지역들입니다. 마닐라, 앙헬레스 같은 곳들이고요. 한국인과 관련된 범죄 피해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네. 이 헬프데스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리안 헬프데스크가 생긴 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직접 한국인 안전 확보를 위해서 특별 전담팀을 신설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만들어진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에도 한국인 대상 범죄가 발생을 하면 우리 외교당국과 대사관이 나서서 돕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현지 정부, 경찰이 나서는 거랑은 차이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계속 필리핀 정부와 경찰이 나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신설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아마 이렇게 한국인들이 표적이 된 건 그쪽 이제 범죄 집단들이 저 사람들 돈 많나 막 이런 것도 아마 영향을 끼쳤을 텐데 네. 뭐 전담 대응 조직까지 생겼으면 아주 대상 범죄가 한국인 대상 범죄가 많았다는 건데 그동안 어떤 사건들이 주로 있었어요? 네, 코리안 헬프데스크가 생기게 된 계기가 됐던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 4월에 한국인 관광객이 앙헬레스를 찾았다가 오토바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네. 이곳은 사람도 많이 다니는 번화가였고 또 코리안타운 앞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강도는 총까지 쐈고 결국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 현지 교민도 아니고 관광객이 이런 범죄의 대상이 됐다라는 게 충격이 컸었는데요. 네네. 그보다 한 달 전이었던 3월에는 마닐라의 번화가 말라테구에서 또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국인 남성 한 명이 소매치기 하려는 강도 2명과 만났는데 네. 또 강도들이 총을 쏴서 한국인 남성이 숨졌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지난해 필리핀을 방문한 한국인만 156만 명 넘었을 정도거든요. 필리핀을 찾는 외국인 4명 중에 한 명이 한국인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찾는 국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에서는 그 한국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한국인들을 겨냥해서 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강도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밤도 아니고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흉기로 위협을 당하고 휴대전화나 지갑 뺏기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필리핀에선 킬러에게 지급되는 이른바 목숨값이 굉장히 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위험하다는 건데 비단 필리핀뿐 아니라 해외에서 강도 같은 이런 범죄로부터 안전을 지키려면 어떤 점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기본이긴 한데 야간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요. 그러니까요. 인적이 드문 골목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에서는 아침 산책 중이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도 범죄가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네. 이 강도 범죄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이게 문제거든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요. 네. 그래서 으슥한 곳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강도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일단 저항하지 않아야 합니다.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강도들을 자극하지 말고 소지품을 그냥 주면서 저항하지 말아야 하고요. 강도들 쳐다보지 말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걸어 다니기보다는 좀 믿을 수 있는 개인 차량을 타고 이동하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도 그 길거리에서 택시를 그냥 잡아서 타기보다는 네. 그 믿을 만한 호출 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택시가 바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앱 호출을 하면 몇 분 기다리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예. 이럴 때는 길거리에서 기다리지 말고
호텔 로비나 뭐 큰 가게 상점 이런 곳들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외교부 영사콜센터 그리고 우리 대사관으로 연락을 해야 하니까 필리핀 입국을 하면 이런 비상 연락처들을 저장해둬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미국에선 지금 외국인 대상 강력한 비자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추방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미 국무부가 모든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심사냐면요. 네네. 미국 입국이나 체류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인데 그러니까 이미 비자를 발급받아서 정상적으로 체류를 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네. 추후에 심사를 진행해서 문제가 있으면 추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부가 판단을 했을 때 위반 사항이 있다라고 여겨지면 비자는 취소가 되는데요. 예. 만약에 미국에 머물고 있다면 당연히 추방까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식 입국 허가를 받고 머물던 중에도 언제든지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국무부가 판단을 했을 때 위반 사항이 발견이 되면 비자 허가를 취소하게 되는데 뭐 어떤 것들이냐면요. 네. 비자에 명시된 허가 기간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경우, 뭐 범죄 활동,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을 강한 경우, 그리고 테러 활동에 가담한 경우, 테러 조직에 지원을 제공한 경우 같은 것들인데 이런 걸 심사하기 위해서 미 국무부는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검토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소셜미디어 계정 그리고 뭐 원래 있던 국가에서 이루어졌던 법 집행 기록 또 미국 체류 기간에 저지른 미국 법률 위반 사항 이런 것들을 좀 광범위하게 들여다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야, 이게 뭐 저 어떤 비즈니스상 혹은 뭐 유학상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약간 당황하는 분들 많을 것 같고 네. 이른바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비자 발급 자체도 까다로워졌다고 해요. 유학생 비자가 무더기로 취소된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 지난 5월에 미 국무부가 미국 유학이나 연수 비자 발급을 돌연 중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달 만에 재개를 하면서 이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와 기관에 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또 반유대주의자거나 외국 테러리스트를 옹호하는지 네. 또 뭐 반미 이데올로기를 퍼뜨렸는지 이런 것들을 SNS 게시글을 통해서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올해 미 국무부가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한 건수가 6천 건에 달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유는 주로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했거나 뭐 폭행이나 음주운전, 절도, 테러 지원 같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 지원 혐의가 좀 약간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이 중에선 보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위해서 모금을 했던 학생들도 있었는데 200~300명 정도가 이렇게 이 사유로 비자가 취소된 상황이고요. 그 이제 가을 학기가 9월에 시작되는데 유학생들이 보통 봄에 대학에 합격 통지서를 받고 네. 가을 학기 시작 전에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까다로워진 겁니다. 국제교육자협회라는 곳에서 분석을 하기로는 미국 대학들의 이번 가을 학기 신규 유학생 등록률이 한 30에서 40% 감소할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비자 발급 수가 크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유학생들이 줄어들고 그러면 결국에 그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줄 거다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번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내용입니다. 수백억 원 사기 범죄 저지르고 도피 중이던 60대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그럼 경찰의 추적에 의해서 검거됐냐?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검거됐다고요? 네,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좀 황당한 일이었는데요. 네. 지난 2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 근처에서 60대 남성 A씨가 예. 담배를 태우고 꽁초를 버리다가 경찰하고 딱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유독 너무 놀란 표정을 하고 있었고 경찰을 피해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그 표정을 봤군요. 네, 경찰관이. 그래서 경찰이 수상해서 붙잡았는데 이 남성이 한 번만 봐달라면서 갑자기 택시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했고요. 예, 예. 경찰이 수상해 여겨서 이 신분증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계속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 한 번만 봐달라, 돈을 주겠다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 예. 신분증 제출을 거부했는데 그러면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척하더니 또 현장에서 도망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결국 추궁을 해서 신분을 확인했더니 알고 보니까 폭행, 사기를 비롯해서 10건의 혐의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수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저지른 사기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만 1,300명이 넘었는데요. 1,300명. 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가상화폐 사기를 저질러서 17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액도 크네요. 네, 그래서 2020년부터 계속 도피 중이었던 인물인데 이 담배꽁초로 덜미가 잡힌 겁니다.
야, 이거는 정말 수백억 대 그리고 1,300명에게 이제 피해를 입힌 뭐 거물이라 그래야 되네. 사기 피의자의 굴욕이라 그래야 되나. 담배꽁초 버리다 잡혔습니다. 네. 자, 지어진 지 113년 된 스웨덴 한 대형 교회 건물이 통째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건물째로 이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네, 이 스웨덴 최북단에 있는 광산 도시 키루나에 있는 키루나 교회인데요. 네. 이게 113년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인데 이 지역이 지금 집안 침하 위험 때문에 도시 전체를 조금씩 이전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특수운반차가 투입이 됐는데요. 뭐 바퀴만 224개가 달려 있고요. 특수운반차가 교회를 아예 통째로 들어올려서 통으로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빠르게 이동을 하면 건축물이 손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시간에 500m씩만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이틀간 5km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신기한 작업이다 보니까 지금 지역에선 하나의 축제처럼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현장에선 이걸 보기 위해서 수천 명의 시민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유서 깊은 건축물 보존하려는 스웨덴 사람들의 노력이 참 인상적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우리 김유나 기자님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다양한 문화계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주말엔 문화. 오늘은 허남웅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허남웅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저는 이제 프리랜서라 해가지고요. 따로 휴가는 없고요. 일이 있으면 집중하고 일이 없으면 휴가입니다. 어유, 좋네요. 자, 휴가를 다녀오셨다는 취지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 감독 중에 박찬욱 감독 얘기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9월 24일로 개봉일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이 진행되는 오늘요. 메인 예고편이 떴습니다. 떴어요. 네네네. 특히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예고편이 딱 뜨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이 예고편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 얘기는 좀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이제 하기로 하고 박찬욱 감독 대표작 하면 우리가 복수 3부작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우리 허남웅 평론가님은 어떤 작품 제일 좋아하세요? 복수 3부작이라고 하면 복수는 나의 것, 그다음에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인데요. 세 작품 다 좋은데요. 저는 특히 복수는 나의 것 그래요? 좋아합니다. 가장 박찬욱 감독의 작품 중에 흥행이 안 된 작품이고요. 워낙 당시에는 이제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작품이 새로웠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작이 공동경비구역 JSA였거든요. 그러니까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런 류의 영화를 바랐는데 굉장히 좀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서 개봉 당시에는 흥행이 안 됐지만 이후에는요 정말로 좋은 영화라는 평가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올드보이도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친절한 금자씨의 이영애 씨 인상적이었죠. 그렇죠, 금자씨. 자, 박찬욱 감독 영화 보면 뭐 화려한 미장센, 잔인한 장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박찬욱 감독 영화의 어떤 면을 가장 좋아하세요? 박찬욱 감독이 이제 다루는 내용의 이제 공통적인 게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제 금기시하는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올드보이에서는 뭐 복수라는 내용도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부녀의 사랑이 등장했고, 그렇죠. 친절한 금자씨에서 또 복수를 하긴 하지만 복수라는 것은 유해하다. 그럼 금기를 다루는데 단순하게 내용만 금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영화적인 이미지에서도 흔히 사용하지 않는 기법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드보이에서 이제 극 중에 오대수가 뭐 32대 1로 싸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보통은 굉장히 많은 컷을 나눠서 편집을 하는데요. 원테이크 원신으로 쫙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당시로선 획기적이었던 거죠. 그런 방식으로 찍진 않았으니까.
그다음 친절한 금자씨 보면 금자씨의 이제 얼굴을 정면에서 굉장히 크게 잡아요. 그렇죠. 예. 근데 보통은 이제 감독들은요 클로즈업을 많이 잡는 건 이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박찬욱 감독은 그걸 굉장히 과감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배우들이 가진 표정의 다채로움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표현상으로도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사용함으로써 내용도 금기를 깨는 것, 네, 이미지도 금기를 깨는 것, 네, 그런 공통적인 것을 가져가죠.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미지상으로도 네네네. 형식상으로도 금기를 깼다. 그쵸. 그런 점을 주목한다는 네네네. 말씀이시고, 자 아까 말씀하신 9월 24일 개봉되는 네네. 어쩔 수가 없다. 네네.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거 어떤 얘기예요? 이제 극 중에 이제 이병헌 배우가 연기한 만수라는 인물이요. 네네. 해직을 당해요. 네, 그럼 이제 재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고를 당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가족도 지켜야 되고 또 해고를 당하기 전에 집도 장만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걸 지켜야 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취업을 하려면 경쟁자들이 있어요. 경쟁자들을 이겨야지만 취업에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 경쟁자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지금은 경쟁 사회이고 또 취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폭력적인 것 같은데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제 이 영화에서 풍자하거나 뭐 우회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거죠. 네, 굉장히 흥미롭죠. 그러니까요. 예, 어쩔 수가 없다. 네. 자, 박찬욱 감독이 이번 영화로 1000만 관객 노린다. 얘기가 있어요. 깐으로 가는 게 아니라 1000만 관객 노린다. 이게 약간 의아하신 분도 있는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어쩔 수가 없다는요. 칸과 일정이 맞지 않아서 베니스 국제영화제 이제 경쟁 부분에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봉준호 감독, 그 박찬욱 감독하면 이제 칸 영화로 이제 유명하다고 해서 박찬욱 감독이 뭐 1000만을 노린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의아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이제 박찬욱 감독은 보통 사람들이 요즘에는 워낙 영화가 새롭기 때문에 박찬욱 감독 영화는 예술 영화 아니야?라고 얘기하지만 박찬욱 감독은 자신의 영화를 더 많은 관객들이 봐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1000만을 노린다라는 것보다는 나도 많은 관객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만들고 있다. 상업 영화 감독이다라는 걸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1000만을 노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박찬욱 감독하면은 각본가 정석영 작가도 파트너로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함께 했는데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정석영 작가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어쩔 수가 없다의 이제 원작이 로버트 웨스트레이크의 이제 X 그러니까 도끼라는 이제 소설이 원작인데요. 그 작품을 정말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올드보이를 만들었을 당시부터 이제 영화로 염두에 두고 있고 헐리우드에서 또 영화로 이제 추진을 했었어요. 박찬욱 감독이.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시나리오 작업이 이제 계속 진행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진행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정석영 작가가 빠지는 대신에 다른 작가들과 함께 협업한 그런 크레딧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석영 작가가 화난 건 아니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예 그 작업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들어가 있는데 그 지분이 작기 때문에 크레딧에 올라갈 정도는 안 됐던 거죠. 그래요. 저 사실 농담한 건데 너무 진지하게 대답해 주시니까 네, 되게 미안하네요. 아니요 그런 거. 저 농담한 거 모르셨죠 지금? 제가 너무 또 진지하게. 지금 너무 진지하죠. 저 그런 태도 아주 좋아합니다. 여튼 우리 허남원 평론가님께 또 이어서 질문 드려볼게요. 자, 아직 영화는 이제 개봉 전입니다. 미리 보고 가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비교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전 작품 같은 거 이런 거 있을까요? 박찬욱 감독의 작품 말고요. 이 지금 박찬욱 감독이 원작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요. 그 전에 한번 영화화된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코스타가브라스 감독이라고요. 그 제목이 X 취업에 관한 위험한 보고서였거든요. 외국 영화예요? 네. 외국 영화인데 한국에도 개봉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뭐냐면 코스타가브라스 감독은 이제 정치 영화, 그러니까 뭐 제트라든지 뮤직박스라든지 굉장히 좀 정치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영화와 비교했을 때 어쩔 수가 없다는 취업에 관한 위험한 보고서. 보고서. X 취업에 관한 위험한 보고서. 그렇기 때문에 박찬욱 감독은 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그것을 이미지로 어떻게 다루는지 굉장히 매혹적이고 편집에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이 많기 때문에 아마
미리 그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그런 X 취업에 관한 위험한 보고서를 보고 간다면 어쨌든 내용은 스토리는 비슷한 거예요? 네, 같은 원작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예. 어떻게 다를까? 를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아, 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느낌상. 아마 네. 제 생각에는 예. 코스타 가브라스의 영화는 굉장히 좀 직설적인 방식의 이야기를 펼치고 예. 박찬욱 감독은 오늘 예고편 나온 거 보니까 의외로 블랙 유머가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인데도 폭력을 행하는 주인공 자체가 그 폭력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당혹스러움, 당황스러움 이런 것들 유머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특히 이제 이번 영화 오늘 몇 분짜리였습니까? 그게? 오늘 한 2분 정도 되는 2분 정도인데 그런 게 보이시는군요. 예, 거기다가 뭐 거기다가 또 이병헌 배우, 뭐 손예진 배우, 이성민 배우, 염혜란 배우, 차승원 배우 연기 잘하는 배우들 다 모여 있잖아요. 이들의 앙상블이 또 어떨까? 뭐 그런 거에서도 아마 비교하면 굉장히 좀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죠. 자,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네네. 9963님께서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네. 허남웅 평론가님. 네네. 박찬욱 감독은 이번 작품을 통해서 현실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네네. 영화를 보시긴 전이지만 영화 속에서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습니까? 그렇죠. 이제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분 올라왔기 때문에 그 조건이 뭐냐면 거기서 항상 최초의 그 상영이 돼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도 이 영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는 없지만 박찬욱 감독이 인터뷰를 하기를 이런 폭력적인 어떤 설정이 있긴 하지만 이거 자체가 극도로 자본주의화된 사회 그리고 뭔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이 영화에 많이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속으로 그 뒤에 비판하는 어떤 그늘진 내용 같은 것들이 관객들에게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아마 그런 점에 주목하시면 또 흥미로울 것 같고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항상 흥미로운 지점이 단순하게 이야기나 이미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니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뭐 이런 작품들 복수가 너무 매혹적으로 다루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결말에 가면 항상 복수는 유해한 것. 하지 않으면 더 좋은 것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아마 이번 영화도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취업이라는 주제 자체가 제가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도 느끼지만 젊은 층한테도 이게 상당히 절실한 거고 맞아요. 사실 나이 든 사람들도 이게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되게 절실한 주제예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이걸 과연 어떻게 담아내나 되게 주목이 됩니다. 맞아요. 예. 자, 이번엔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최근에 박찬욱 감독 둘러싼 논란이 있었어요. 헐리우드 미국 작가 조합에서 제명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2023년에 이제 방송됐던 미국 HBO의 7부작 드라마인데요. 동조자라는 작품이었는데요. 그 촬영 그러니까 하기 전에 작가 조합, 미국 작가 조합의 파업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서 작가들의 이제 생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파업하는 동안은 모든 할리우드에서 이루어지는 영화, 드라마 작품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이제 박찬욱 감독이 함께했던 이제 작가와 함께 그러니까 그 내용에 들어가는 부분에 수정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를 했어요. 아이디어 회의 자체는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글을 써서 그것이 작품에 반영이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청문회에서 소명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제명이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박찬욱 감독이 이제 어쩔 수가 없다의 그 제작 보고를 하는 입장에서 자신은 그 거기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런 걱정들 많았잖아요. 그럼 박찬욱 감독이 헐리우드에서는 아예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라고 이제 박찬욱 감독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려진 거는 굉장히 큰 논란인 것 같은데요. 예, 그 박찬욱 감독의 인터뷰라든지 지금 진행되는 추이를 봐서는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좀 아닌 것으로 박찬욱 보여집니다. 감독 측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라고 입장을 낸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했던 행위가 WGA, 그러니까 이제 미국 할리우드 작가 조합에서 금기했던 내용들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예, 그 그리고 얘기군요. 그런 내용으로 소명을 했다.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소명을 했죠. 지금 허남웅 평론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작가 조합에서 제명됐다고 해도 활동에 특별한 제약이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실제로 만약에 이제 그 제명이 되면 무슨 그 사례가 생기냐면 작가 조합에 가입된 그런 영화들이나 드라마들이
라든지 크레딧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어요. 조금 제약이 있긴 작가로서. 근데 네.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할리우드에서 연출로서 또 많이 이름을 날렸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연출하는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뭐 할리우드 직군별로 노동조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향력이 꽤 센가 봐요. 그죠. 그 기생충 당시에요. 그 할리우드에서 많은 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배우 조합이라는 이제 배우 조합이 주최하는 시상식에서 앙상블상을 기생충 배우팀 수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합들, 작가 조합이라든지 감독 조합이라든지 배우 조합들, 특히나 그 자신들의 생존과 걸린 부분에서 이제 파업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시상식 연말마다 시상식을 벌여가지고 그런 동료들의 작업을 또 평가하기도 하고. 근데 아마 한국 관객들에게는 한국에서는 이제 영화계에서 파업을 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정도로 이제 할리우드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권리나 이득을 위해서 이제 파업을 하는 경우들은 예전에 2008년에도 작가 조합이 그러니까 뭐 DVD라든지 부가 판권에 대해서 자기들도 이득을 챙겨야 된다라고 해서 3개월간 파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3253님이 어쩔 수가 없다. 일단 도전적 냄새 풍기는 제목이 마음에 듭니다. 아까 못 들었어요. 개봉일이 언제일까요? 이거 제가 대답할게요. 9월 24일. 자, 개봉일 9월 24일.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 드릴게요. 개봉하면 어쩔 수가 없다. 기대평 한마디로 정리하신다면. 한국 영화를 위한 절대적인 성공. 어쩔 수가 없다. 한국 영화를 위한 절대적인 성공. 어쩔 수가 없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남웅 영화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박찬욱 감독의 대표작 영화 올드보이 삽입곡 골라봤습니다. 우진의 테마 Cries and Whispers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천종철입니다.